네, 그러면 8시가 됐으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분산 시스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분산 시스템 이제 가끔 물어보죠. 면접에서.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라면은 이제 분산 시스템은 꼭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다. 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가 이제 기본이고 거기를 바탕으로 분산 시스템 좀 설계 문제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설계는. 자, 첫 번째로 왜 분산하는가? 디스트리뷰티드라는 거는 이제 서버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왜 나누는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병렬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부하 분산. 그러니까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서버가 나눠지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부하가 분산된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네트워크 분산. 그래서 우리가 북미 서버를 접속할 때하고 한국에 있는 서버를 접속할 때하고 유럽에 있는 서버를 접속할 때하고 속도가 다르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가까운 데 접속하는 게 속도가 빠르니까 네트워크를 분산시켜 가지고 더 빠른 레이턴시를 주기 위해서 분산을 하죠. 게임 서버는 이게 필수적인데 게임 서버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해. 리얼타임 네트워킹에서는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해서 북미 서버, 북미 유저들은 북미 서버에 접근하고 한국 유저들은 한국 서버에 접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LOL이나 발로란트 같은 게임들도 다 각자 각 지역마다 서버가 따로 있는 거죠. 이 레이턴시를 분산시키기, 네트워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요것만 얘기하면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분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왜 분산하는가? 이제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없애기 위해서 분산하는 겁니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그러니까 어떤 한 지점이 죽으면 전체 서비스가 다운되는 그런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아마존의 CTO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거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서버도 죽고 스위치도 죽고 네트워크도 죽고 렉도 죽고 IDC도 죽고 IDC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물에 잠길 수도 있고 모든 건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게 죽더라도 어떤 한 지점이 죽어서 전체 서비스가 다운되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는 없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경우도 만약 DB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 서버가 아무리 분산되어 있었더라도 DB가 하나라면 얘가 죽으면 전체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한 군데에 엮여 있다. 예전에 아마존 서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걔는 DNS 서버가에 의존돼 있다가 DNS 서버가 죽어서 이제 서비스가 셧다운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이 DNS 서버는 뭐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다. 우리가 이중화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이중화하는 거죠. 백업을 둬서 얘가 죽으면 재빨리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바뀌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미 미리 분산을 시켜 놨다가 이쪽이 죽으면 절반은 날아가도 절반은 계속 서비스가 되게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산을 통해서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그래서 분산하는 이유가 뭐냐? 부하를 분산하고 네트워크를 분산한다. 이거 맞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없애기 위해서 분산한다. 그래서 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인터뷰 때. 분산 시스템 왜 만듭니까? 라고 말하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산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 시스템에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뭐냐를
잘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싱글 포인트 페일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잘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무중단 서비스 하죠. 제로 다운타운 이러는데 GDT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서비스하는 거죠. 그럴 때 어느 한 곳에 죽어도 서비스 전체가 먹통이 되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쓰리 카피룰이라고 있죠. 이제 항상 뭐 세 군데는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건데 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서버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서버를 하나만 띄우면 안 되고 적어도 세 개는 띄워라. 뭐 이런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렉을 이제 그 서버 렉이라고 그러죠. 렉에다가 이제 서버를 넣는데 요 한 렉에다만 놓으면 안 되고 그 옆에 렉에다도 서버를 만들어 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이 렉에 파워 서플라이가 있잖아요. 이 파워 서플라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렉에 네트워크 카드가 꽂혀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스위치가 있잖아요. 렉마다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장비가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옆에 거는 괜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IDC 안에 렉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IDC도 병렬화해야 되는 거죠. 여기 뭐 일산 IDC에 있으면 고양 IDC에도 하나 더 만들어놔야 된다. 왜냐? IDC가 물에 잠길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는 거죠. 저번에 그 예전에 SK IDC가 한번 불에 나가지고 먹통이 된 적이 있었죠. 그것도 미리 분산을 시켜놨다면 다른 IDC에 만들어놨다면 그럴 일은 없었겠죠.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그래서 멀티 리전 서버라고 그러는데 그 뭐 US 이스트에만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뭐 US 웨스트에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뭐 세이프티 존도 여러 군데 같은 리전 안에서도 에어리어 존은 여러 군데로 둬가지고 분산을 시켜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을 없애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셔야 될 게 캣 시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분산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이제 인터뷰장에서 하시면 되게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캡 시오렘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각 앞글자를 딴 거예요. CAP. C는 consistency. 우리말로 하면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거는 언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데 응답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똑같이 일관적으로 똑같은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죠. DB라고 보죠. DB에 쿼리를 때렸는데 어떨 때는 A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B라고 나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로우에다가 업데이트를 치면 업데이트를 원래 A였던 값을 B로 업데이트하면 그다음부터 B라고 나와야겠죠. 근데 아무런 업데이트도 치지 않았는데 어떨 때는 A라고 나오고 어떨 땐 B라고 나오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관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만약 업데이트해서 그 값이 바뀌면 그 바뀐 순간에 맞춰서 항상 모든 곳에서 다 B로 나와야 된다. 원래 A였다가 업데이트 딱 치는 순간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는 다 B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순간에 어떤 데서는 A라고 여전히 나오고 어떤 데서는 B라고 나오고 그러면은 일관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딱 아토믹한 오퍼레이션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딱 오퍼레이션이 됐으면 그 다음은 B. 오퍼레이션 되기 전에는 그 전에는 항상 A. 이렇게 항상 일관적인 응답이 와야 된다. 그게 일관성이에요. availability는 항상 서비스가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곳이든 내가 요청을 하면 응답이 와야 된다. 이 가용성, 우리말로 하면 가용성 이러는데 요거고요. 근데 파티션 톨러런스는 부분 장애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중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서비스는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을 없애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분산을 한다는 얘기는 요게 유지되는 거예요. 파티션 톨러런스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서버는 다 P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 우리 P를 하려고 분산하는 거니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 서버 중에 일정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도 서비스는 유지가 돼야 된다. 그게
P예요. 그래서 캡시오렘은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세 개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캡시오렘입니다. 시오렘이라는 건 아직 이론이죠. 증명은 안 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맞다고 다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 셋 중에 두 개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P거나 CAP거나 둘 중에만 하나만 만족하는 거지 CAP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엔 P를 우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P를 했다는 건 이게 분산 시스템의 기본이에요. 이걸 하려고 P를 하는 거니까 분산하는 거니까 P는 있는데 그럼 C나 A, CP거나 AP거나 둘 중 하나예요. 분산 시스템은 결국. CP 타입의 분산 시스템이 있고 AP 타입의 분산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CAP 다 만족하는 건 없다. 이게 캣 티어렘이에요. 그래서 분산 시스템은 크게 두 개. CP 타입의 분산, AP 타입의 분산이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은 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이게 CP 타입이냐 AP 타입이냐 두 가지만 딱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AP 타입. 대표적으로 니프리카스가 있습니다. AP 타입이라는 거는 availability가 유지되죠. 파티션 톨러런스 되죠. 그러니까 일부가 장애가 서버가 다운돼도 전체 서비스는 유지되는 거고 availability가 된다는 거는 언제나 요청을 하면 응답이 온다는 걸 보장해요. 근데 보장 안 되는 게 뭐죠? C는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타입을 알면 얘의 장단점이 바로 보여요. 장점은 availability가 유지된다. 이게 A가 장점이고요. C가 안 되는 게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대신에 항상 가용성, 항상 요청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운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전체 서버가 다 한꺼번에 다운되지 않는 한 일부만 살아있으면 A, availability가 유지돼요. 항상 그 중에 일부는 살아서 서비스에 응답을 줄 수 있다. 자, 넷플릭카스는 뭐냐? 한마디로 클론이에요. 복제를 뜨는 거다. 그래서 마스터 서버가 있고 슬레이브 서버가 있는데 얘네들이 복사를 이제 클론을 떠놓은 거예요. 클론을 떠놓다. 클론이죠. 그래서 복제본을 만들어 놓는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분산하겠다. 그러면은 뭐 싱글 포인트 페일러가 없는 분산하겠다. 그러면 복제 만들어 놓고 있다가 진짜 서버가 죽으면 복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구조가 마스터 앤 슬래브 구조고 이거를 이제 네플리카스. 네플리카라는 말이 이제 복제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제품을 만들어 놓는다. 문제는 업데이트 지연 문제가 있는데 마스터에다가 이제 마스터에 이거를 이제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리드 오퍼레이션하고 라이트 오퍼레이션하고 둘 다 마스터한테만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리드는 복제를 떠났으니까 슬레이브에다가 니드를 때려도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니드 레플리카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기 전용 서버를 만들어놔서 복제를 떴으니까 이쪽에도 니드를 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복제를 해놨으니까. 근데 write, 업데이트는 마스터에서만 해야 된다. 라고 정해놓는 그런 방식이 이제 레드 레플리카 방식이라고 봅니다.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이렇게 하죠. 왜냐면은 니드를 분산하는 거니까 부하가 분산되는 거죠. 성능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분산시킬 수 있죠. 마스터가 뭐 US에 있으면 얘는 유럽에 있고 뭐 얘는 아시아에 있고 그러면은 니드 할 때는 빠른 데도 가까운 데로 빨리빨리 커리할 수 있으니까 더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업데이트는 한 곳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마스터에서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문제는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면 write가 되면 그 write 된 값이 변경되잖아요. 그 변경된 값이 propagate 적용이 돼야 돼요. 다른 슬레이브들한테. 이 적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업데이트 지연 시간이 걸린다. 이 업데이트가 지연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예를 들면 A가 B로 바뀌었어요. B가 됐어. 어떤 값이. 근데 그게 아직 전파가 안 됐어. 프로파게이트가 아직 안 됐어. 근데 여기다가 쿼리를 때려. 그러면 얘는 A라고 반환을 하겠죠. 또는 여기는 이미
전파가 돼서 B로 바뀌었는데 얘는 아직 그 전파가 안 됐어. 얘는 아직 A야. 그러니까 이 서버에 때리면 B가 나오는데 이 서버에 때리면 A가 나온다. 이렇게 일관성이 깨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시스턴티가 유지되지가 않는다. 아까 컨시스턴티 설명할 때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 되는 순간 이후로 값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고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항상 모든 서버에서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업데이트 딱 되는 순간에 프로파게이트, 전파가 되기 전까지는 값이 유지가 되지 않는 불안정한 시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깨지는 방식이죠. 근데 서버가 좀 죽어도, 일부 서버가 죽어도 하나만 살아있으면 이미 복제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다 물어보면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일부가 죽더라도 그 서버 중에 하나만 살아있어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P, A, Availability는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레플리카스는 Availability라는 장점을 얻는 대신에 일관성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 이게 복제품을 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뭐 쉬운 얘기로 보면 우리 조선왕조 실력을 3카피 사본을 세 군데 떠가지고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눠서 보관했잖아요. 근데 두 군데는 불타서 없어졌고 하나가 남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조선왕조 실력이 남아있는 거죠. 얘도 이제 3카피 룰을 따른 거죠. 그래서 복제를 떠놓는다는 거는 그 중에 일부가 죽더라도 복제품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 서버가 죽었을 때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이렇게 복제품을 떠났는데 얘가 죽었어.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놈을 마스터로 할 건지 이제 새로운 마스터를 정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마스터를 정해서 걔로 이제 앞으로는 얘가 마스터야 이렇게 해서 걔로 업데이트가 오면 라이트 업데이트가 오면 걔에다가 업데이트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마스터를 뽑는 룰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스터 서버 사망 시 failable 어떻게 이 장애를 극복할 것이냐 라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마스터를 빨리 뽑아서 걔를 마스터로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업데이트가 됐어. 근데 프로파게이트가 되고 있는 도중에 마스터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A라고 주장하고 얘는 B라고 주장하는 두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어느 게 라스트 값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마스터를 정할 건지 아니면 그냥 둘 중에 아무나 라스터 정하고 야 얘가 마스터니까 앞으로는 그냥 A야 해서 A를 다시 프로파게이트해서 A로 바꿀 건지 또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는 마스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일시적인 네트워크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스위치가 뭐 차단이 됐거나 뭐 아니면 뭐 IDC가 뭐 잠깐 정전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시적인 차단이 일어난 거예요. 죽진 않았는데. 그래갖고 잠깐 차단되는데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니까 아 죽었나 보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스터를 새로 뽑았어.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마스터야 했는데 얘가 갑자기 살아나. 네트워크가 다시 연결이 돼. 그래갖고 나 여전히 마스터인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스터가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엣지 케이스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 합의 알고리즘. 우리 합의를 봐야 돼. 그 어떻게 합의를 볼 거냐? 이 슬레이브들 중에서 어떤 놈을 마스터로 뽑을 거냐에 대한 합의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이 컨센서스 알고리즘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레프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다. 레프트. 이거를 많이 쓴다. 그래서 뭐 레프트로 뭐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주키퍼 이런 서비스 오픈 소스 서비스도 있고요. 아무튼 레프트를 많이 써요. 이게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단순하면서 알아먹기가 좀 쉽고 또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이 레프트 알고리즘 한 번쯤 좀 공부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거 오픈 소스니까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게 동작 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넷플리카 방식에서는 이 마스터 사망 시 새로운 마스터를 뽑을 때 합의 알고리즘이 중요하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레프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다고 아시면 되고요. 얘는 AP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벨리비리티를 얻는 대신에 컨시스턴티를 잃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없을 수 있다. 왜냐? 업데이트가 지원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게 프라파데이트 모든 서버에 다 프라파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한다. 이게 AP 방식이고요. 그러면 CP 방식이 있겠죠? CP 방식의 대표적인 건 샤딩이 있습니다. 샤딩. 샤딩은 나누는 거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A부터 Z까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야, 너는 A부터 D까지 네가 담당하고 너는 E부터 뭐 예를 들면 H까지 네가 하고 뭐 얘는 I부터 뭐 어디까지 하고 뭐 또 써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쫙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찰리라는 이름을 갖는 애의 데이터를 얻고 싶어. 그러면 알겠죠. 찰리를 물어보려면은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얘가 A부터 D까지 하니까. 그러면 로비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로비는 저 서버에다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나눠서 관리하는 방식. 이게 샤딩입니다. 샤딩은 CP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컨시스턴티는 있어. 어빌리빌리티가 없어. 그러니까 장점은 컨시스턴시고 단점은 어빌리빌리티예요. 샤딩 방식이. 왜 그러냐? 이 서버가 A부터 D까지를 다루잖아. 그럼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찰리라는 이름을 가진 애를 물을 때는. 그러면 이 서버가 응답을 주니까 항상 똑같은 응답이 와요. 그렇죠? 그래갖고 찰리라는 애가 뭐 성적이 스코어라는 게 50점이었다가 업데이트 쳐갖고 80점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 서버가 담당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터믹하게 트랜잭션 걸어가지고 내 서버 단일 서버 아니니까 트랜잭션 걸어서 딱 바꾸면 돼요. 그럼 어토미카 에시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얘기할 때 에시드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에시드가 그 보장돼요. 어토믹 오퍼레이션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 딱 업데이트된 순간 이후로 쿼리를 하면 8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컨시스턴트가 유지돼요. 항상 로비는 얘가 담당하니까 얘한테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서버가 죽었어. 그러면 나는 A부터 D까지 다루는 모든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서버는 살아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파티션 톨러런스는 유지가 돼요. 일부가 살아있으면 서비스는 돼. 문제는 availability. 우리가 찰리에 대해서는 이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로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겠죠. 여전히 살아있으니. 근데 찰리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onsistency는 유지되면 되지만 availability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샤딩 방식이에요. 앞에서 봤을 때는 어벨레빌리티가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클론을 떠났으니까 똑같은 클론을 떠났으니 얘가 죽어도 얘한테 물어봐도 얘가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클론을 복제품을 만들어놨으니까 얘가 A부터 Z까지 다 담당하고 있는 거죠. 넷플리카스로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나눠서 관리하니까 얘가 죽으면 걔가 담당하던 데이터가 싹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이제 쿼리를 할 수가 없겠죠.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래서 어벨레빌리티가 유지가 안 되는 방식이다. 이게 샤딩입니다. 샤딩은 부하가 분산되죠. 데이터 나눠서 하니까 내가 서버로 10개를 나눴다. 그럼 데이터가 10군데로 나눠지니까 부하가 짝 10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샤딩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 샤딩을 할 거냐?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흔한 방식으로 보면 서버가 3개 있었어. 그러면 아이디가 있다고 쳐보죠. 아이디가 뭐 1부터 쭉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가장 흔한 방식은 아이디 나머지 서버 개수 해가지고 나온 값에 데이터를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 1번은 1이 나오니까 여기다 담고 여기가 0, 1, 2니까
여기다 놓고 아이디 3번은 0이니까 나머지가 여기다 놓고 아이디 4번은 여기다 놓고 5번은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이분하게 균등하게 싹 나눠지겠죠. 3분의 1씩. 이렇게 해갖고 데이터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3의 배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3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여기는 3 플러스 2가 들어가겠죠. 나눠놨어. 근데 문제는 서버가 추가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서버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는 데이터를 3개로 나눴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4개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 5번이 있다고 쳐보자. 아이디 5번. 기존에는 아이디 5번은 여기 들어갔어. 나머지가 2니까. 여기 들어가는데 4개로 나누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 나머지가 1이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뀐다? 모든 아이디에 대해서 다 새로 계산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데이터들이 전부 다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다른 서버로. 다 이사를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딴 데로 가야 되고 다 흩어져서 헤쳐 모여 돼야 되고 여기 있는 애들도 전부 다 딴 데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애들도 전부 딴 데로 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서버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동적으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서버를 늘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비스를 중단하고 패치를 때려서 데이터를 다 전부 다 마이그레이션 다 시킨 다음에 다시 서버를 띄워야겠죠. 그거는 뭐 수시간 걸리는 일이고 이게 뭐 하루 안에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죠. 되게 큰 공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맘 먹고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동적으로 서버를 늘리고 줄이고가 어려워진다. 샤딩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consistent hashing이라고 합니다. consistent hashing. 일관적인 해싱이다.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우리가 아까 샤딩 할 때 서버 개수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서버가 3개면 3개, 4개면 4개. 아까는 서버 개수대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지 않고 서버가 3개다 그러면은 그냥 한 100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100개 이렇게 나눠버리고 그러면 100개의 키가 이렇게 쭉쭉 있겠죠. 100개가 이렇게 쭉쭉 있다고 쳐봐. 100개가 이렇게 쭉쭉 있으면 야 너는 여기서부터 서버 1번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담당. 너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담당.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특정 키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새로운 서버가 등장하면 각자 십시일반 하는 거죠. 야 너는 여기서 요만큼씩 떼. 너는 여기서 요만큼씩 떼. 요만큼씩 떼. 요만큼 서로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새로운 서버에 할당하는 거예요. 요거는 새 서버.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이사 갈 필요가 없어요. 일부는 이사를 가야 되지만 각 서버마다 이사 가야 되는 양이 엠빵을 하는 거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이사를 가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서버가 느리고 줄일 때 전체 데이터가 전부 다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일부만 이사를 가니까 일부 불안정한 상황은 생길 수 있지만 그 상황만 빨리 넘어가면 서버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컨시스턴트 해싱입니다. 그리고 컨시스턴트 해싱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건 뭐냐면은 이 샤딩 키가 몇 개로 나눌 것인지 요게 바뀌어도 나오는 해시 값이 아예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잘 안 바뀌도록 만들어진 해싱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쓰면 전 서버 사이즈가 늘거나 줄더라도 나오는 해시 값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대체로는 기존 서버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 일부는 바뀌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걔들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이사 갈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문제를 아예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완화시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사는 가야 되는데 전체가 다 이사 갈 필요 없이 뭐 n분의 1, 10분의 1만 이사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컨시스턴트 해싱입니다. 그래서 컨시스턴트 해싱도 여러분이 한번 좀 공부를 하시고요. 알고리즘을 좀 공부해 보시고 이것도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샤딩은 CP 방식이다. 컨시스턴트, 일관성 유지되는 대신에 어벨리베이트를 포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사실 분산 시스템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대부분 요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캡 시오리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러니까 네플리카스는 AP 방식인가요? 뭐 CP 방식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주어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스템 설계 문제를 주로 낸다. 제가 실제로 받았던 문제 중에 이제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N개의 주차 스팟이 있고 예를 들면 뭐 1000개가 있다. 예를 들고 M개의 입구가 있을 때 뭐 4개가 있다. 차량이 입구에서 체크인을 할 때 비어있는 스팟 중에 가까운 곳을 배정해서 알려줘야 한다. 근데 입구 중 한 곳이라도 동작한다면 모든 스팟이 배정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곳에서 들어가서 배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중당 서비스를 위한 분산 시스템을 설계해 보아라. 이런 식으로 시스템 설계 문제를 냅니다. 그랬을 때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것보다 이 이론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네플리카스를 쓸 건지 아니면 샤딩을 할 건지 그거를 잘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면 아, 요 방식은 AP 방식이니까 컨시스턴트가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아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주차장이 있고 여기 입구가 4개야. 그러면 샤딩 방식으로 하면 얘를 4분분 해갖고 여기는 요거 담당하고 여기는 요거 담당하고 여기는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를 샤딩했기 때문에 이 서버가 죽으면 여기가 아예 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여기가 암흑이 되는 거죠. 얘가 살아날 때까지. 요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얘기해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암흑이 되니까 요 부분은 이쪽 담당하는 서버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배정이 안 될 거다. 뭐 그거가 괜찮다면 이거 방식이 추천한다. 왜냐하면 이건 나눠서 데이터 나누기 때문에 훨씬 부하가 분산이 잘 된다. 또는 그냥 네드 레플리카 써가지고 똑같은 복제품을 여러 개 두고 체크인은 한 곳에서만 하도록 하고 이제 비어있는 스팟을 찾을 때는 네드 리플리카 있기만 할 거니까 네드 리플리카에서 그러니까 복제품에서 받아도 와도 된다. 성능을 위해서. 그랬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뭐 네디스 같은 거 쓰는데 네디스를 리플리카스로 구성해가지고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네디스만 단순히 네디스를 쓰겠다. 그러면은 네디스 서버 하나 띄우면 네디스 죽으면은 그냥 서비스 전체 먹통되는 거잖아요. 무중당 서비스를 위한 분산 시스템을 설계해 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SPOP가 없어요, OF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니까 그걸 잘 가정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넷플리카스만 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넷플리카스 쓰는 아니 네디스를 쓰는데 넷플리카스를 설정해가지고 무중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이게 AP 방식이기 때문에 컨시스턴트가 유지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드 리플리카스를 통해서 읽기를 했는데 어떤 스팟이 비어 있는지 찾았는데 실제로 체크인을 하려고 봤더니 업데이트를 치려고 봤더니 거기가 실제로는 비어 있지가 않고 누군가 이미 채갔더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할까에 대한 것도 제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니드에서 읽었는데 비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체크인 하려고 업데이트를 때리려고 봤더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 그러면 다시 재트라이, 다시 비어있는 곳을 다시 찾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거기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에 대한 그 각 사례들에 대해서 대답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분산 시스템은 뭐 기존에 무슨 뭐 인터뷰 질문할 때 이거 알아요, 몰라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주고 그거를 설계하는 문제가 많이 형태로 많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기본이고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대신에 실질적인 프리티컬한 프로브럼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이제 각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면 잘 대답해 줍니다. 요거 질문 받으시면 시스템 설계 문제 같은 거 딱 넣었을 때 제미나이한테 요거를 분산 시스템의 이제 캡 시오렘에 맞춰서 설명해 줘라. 그러면 걔가 잘 설명을 해 주니까 그거를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주에 걸쳐서 CS 기초 강좌를 했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전체 CS 기초 강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 공부는 셀프로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술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나중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좀 다시 리뷰를 하시고 각각 키워드를 따로따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인터뷰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했던 내용 중에 대부분 거기에 기반을 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벗어나는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잡 리콰이어먼트에 맞춰서 그 해당하는 업체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에 맞춰서 이제 문제들을 예상 문제들을 뽑아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 기술 문제들은 앞서 얘기했던 기초에서 다 기반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기초를 먼저 탄탄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잡 리콰이어먼트에 나오는 것들로 문제를 뽑아서 역시 제미나이한테 문제 뽑아달라고 하면 잘 뽑아주거든요. 취업 공고 올려놓고 뽑아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공부를 해보셔서 기술 면접을 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좀 일찍 끝나는데 마치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오늘 한 것뿐만 아니라 뭐 앞서 했던 것들라도 아무거나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취업이 정말 힘든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좌를 시작했거든요. 네, 질문이 코딩 에이전트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 회사도 지금 코딩 AI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백엔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만들어야 되는 양이 많은데, 지금 AI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5명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1명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 공고가 음, 많게는 뭐 5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전 같으면 5명을 뽑아야 되는 일인데 지금은 야, 1명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 확신은 못 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었는데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 그래서 에이전트를 많이 쓰고 있다. 저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뭐 요즘에 펑션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냥 주석만 달고 네가 채워봐 그럼 잘 채워줍니다. 근데 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석만 달고 야, 이 함수는 이런 걸 하는 거야. 네가 채워봐 그럼 잘 채우거든요. 근데 좀 봐야 돼요. 좀 성능적으로 좀 임프루먼트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뭐 C++ 같은 경우에는 카피를 되게 남발한다거나 이거 레퍼런스로 넘겨도 되는데 막 다 카피로 넘긴다거나 아니면 뭐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캐치해가지고 야 이거 지금 카피 너무 남발하는데 고쳐봐. 그럼 또 잘 고쳐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잘 고쳐요. 근데 그 지적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은데 스레드 세이프하게 바꿔봐. 잘 바꿔요. 지가 락 써가지고 막 바꿉니다. 그럼 뭐 크리티컬 세션에서 썼어. 난 바꿨어. 그랬는데 그거보다 리드 라이트 락이 좋을 것 같아. 그걸로 바꿔봐. 그럼 또 잘 바꿔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지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야. 그 외 기본은 다 CS 기초라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 지가 만들고 벤치마킹 지가 하고 성능도 지가 인프로 자동으로 하고 뭐 이러면 더 이상 뭐 지적해주고 뭐 할 필요 없겠죠? 지가 알아서 인프루브 하니까 자가 셀프로다가 계속 그 선순환 구조로 돌려버리면. 근데 아직까지는 물론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테스트 케이스 다 만들고 벤치마킹 지가 AI가 다 만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스로 코드를 돌려서 지속적으로 코드 질을 늘리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성능이 나을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AI 네이티브로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완벽하게 뭐 검증은 안 됐다. 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적을 해줘야 되고 지적을 해줄 때는 이 CS 기초적인 내용으로 지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C 주니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고요. 어려운 게 사실이고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좁은 문이지만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는 거는 결국에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 인터뷰도 요즘 AI 에이전트로 많이 인터뷰를 본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CS 기초적인 거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그 시니어 개발자들이 여전히 현업에서 AI를 쓰면서도 느끼는 건 여전히 CS 기초는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뽑을 때 여전히 CS 기초에 주안점을 둬서 물어본다는 거죠. AI를 잘 쓰든 못 쓰든. 물론 AI를 잘 써야겠죠. 잘 쓰는 사람은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제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로 뭐 판가름 한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노력은 기본 베이스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CS 기초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AI를 더 잘 쓰는 사람을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질문이 블록체인 혹시 CAP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CAP를 다 충족하는 건가 아닌가 맞네요. 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CAP를 다 만족하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은. 역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네. 근데 블록체인 맞죠? 페이셜 톨러런스 되죠? 어베일러빌리티 되죠? 어, 컨시스턴시 되죠? 그럴 수 있겠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쵸. 시스템 설계도 AI 도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AI가 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거는 시스템 설계는 아키텍처적인 부분. 그리고 리뷰도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어떤 설계에서 어, 예전에는 저기 보안 전문가가 이제 설계를 하면은 보안 전문가가 이제 시큐리티 리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뚫릴 수 있는 그 경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리뷰를 하는데 AI가 그것도 되게 잘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에이전트로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AI가 설계를 해. 그러면 다른 AI가 그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놈은 성능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 놈은 시큐리티 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 놈은 뭐 저기 뭐냐 페일오버 그러니까 뭐 장애 대응 쪽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에이전트들이 다른 기능을 부여해서 각각이 따로따로 검토를 해서 더 나은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잘해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AI가 잘하는 부분이죠. 그런 리뷰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들. 그거는 이미 어, 저기 레슨런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슨런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은 잘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 업계가 조금 나은 점은 게임이라는 거는 어떤 레슨런이 많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미라는 요소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AI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답습해서 그럴싸한 걸 잘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새로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식상함을 주잖아요. 우리가 AI가 만든 거 보면 좀 뻔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뻔할수록 좋은 거 있잖아요. 되게 안정적이어야 되고 뻔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AI가 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교량 설계 이런 거, 다리 설계하고 뭐 빌딩 설계하는 거 AI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창의성, 독창적인 면을 줘야겠다. 그러면은 조금 인간의 개입이 필요할 거죠. 개발 영역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생산성이 다 향상이 되었는데 개발자 수가 눈에 띄게 줄 것 같은데 혹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자 디자이너조차도 AI로 대체가 되고 있는 느낌이 많아서요. 제가 뭐 전망을 한다고 제 말이 맞겠습니까? 뭐 제가 주식을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오르는 게 주식인데 그거를 전망한다고 해서 맞았으면 저는 이미 돈이 많이 번 성공했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AI가 생산성을 향상시켰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산성이 증가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과연 그런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이거보다 시간을 덜 쓰는가, 전보다. 아니면 또는 AI가 벌어준 시간을 나는 노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I 에이전트로 하면 이게 태- 채팅 쳐놓고 기다리거든요. AI가 작업할 때까지. 그 시간에 뭔가 나는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뭐 할 수 없죠. 근데 걔가 산출하는 코드가 AI가 돌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 동안 그 같은 시간에 인간이 짰을 때 만들어내는 코드 양보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검토하고 또 재요청하고 또 기다리고 또 재요청하고 또 기다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과연 버는가 벌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 봐야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는 확실한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도구다라는 건 확실히 맞는 말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건 확실한 거고 근데 생산적인 부분이 말처럼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개발자가 다 없어질 거다는 거는 아직 모르겠다. 그거는 좀 결론이 나봐야 된다. 생각입니다. 질문이 CPAP 혼합한 아키텍처도 흔히 사용되나요? 네, 흔히 사용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AP로 만들고 어떤 부분은 CP로 만들고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흔히 게임 서버는 CP 구조입니다. 샤딩이라고 그러는데 그 월드 서버 있죠? US 서버, 유럽 서버, 아시아 서버, 뭐 차이나 서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저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네들 다 샤딩이에요, 샤딩.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복제가 아니잖아요. 레플리카스가 아니란 말이죠. 샤딩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서버는 기본적으로 샤딩이 기본이다. 왜냐? 우리 네트워크를 분산해야 되니까. 네트워크 분산해야 되니까. 왜냐? 지연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게임은. 발로란트 하는데 핑이 200핑, 200ms가 찍힌다. 그러면 그 게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샤딩을 해야 돼. 나눠야 돼. 나눈 게 기본인데 문제는 뭐
아이템 거래, 아이템 거래나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레벨업이나 뭐 랭킹이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죠. 이런 거는 나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또 네트워크 지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100ms, 200ms 더 걸리는 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응답이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는 우리가 무중단 서비스를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은 크래시 로얄 같은 거 무중단 서비스 하죠. 하루 24시간 주 7일 서비스가 돼야 돼. 그러면 랭킹 서버가 죽었다. 그런 상황은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랭킹 서버를 레플리카스로 만드는 거죠. 복제를 떠갖고. 레벨링 하는 서버로 두면 되고. 아이템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도 레플리카스하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데는 샤딩하고 어떤 데는 레플리카스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서비스에 따라서 혼합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으로 저기 뭐냐 레플리카스 많이 쓰죠. 마이스퀘어이나 뭐 오로라 뭐 이런 것도 다 대부분 레플리카스 지원하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몽고디비 같은 거는 샤딩도 하죠. 카산드라 같은 것도 샤딩이 기본이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샤딩할 수도 있고 레플리카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성격에 맞춰서 아 샤딩된 서버를 레플리카스 하냐?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데이터베이스는 가능할 것 같아요. 샤딩된 서버도 넷플리카스에서 백업을 둬가지고 샤딩된 서버가 죽었을 때 백업으로 마스터를 새로 선정해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비용 문제가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장점 그 두가 양날의 검인 거예요. 장점을 모은 건지 단점을 합친 건지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 잘못하면 나는 CP와 AP의 장점을 합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CP와 AP의 단점을 합친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늘어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레플리카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굳이 뭐 앞에서 사딩할 필요 있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터커님께서도 계속 개발자로 근무하시는지 관리자나 테크 리드 등의 역할로 변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캐나다에서 일했을 때 좋은 거는 개발자로 늙어 죽을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장점이었죠. 장점인데 음,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관리자, 매니저가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죠. 그건 AI가 잘 못하는 휴먼 리소스 관리라는 거는 인간적인 부분, 감정이 교류되고 인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가 잘 못할 수도. 근데 AI가 평가 같은 것도 되게 잘하거든요. 사람들 평가하고 이런 거. 사람 자르고 뭐 평가하고 뭐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어쨌든 인간적인 교류는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테크 트리를 바꾸는 커리어 캐 패스를 바꾸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심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 저도 고민인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근데 북미에서 이제 관리자 패스를 가려면 결국엔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저로서는 고민이죠. 제가 언어적인 부분에 좀 딸리는 게 있으니까. 아, 네. 질문이 크래시 로얄 말씀하셔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글로벌로 상대를 매칭해 주는데 어떻게 지연 시간이 안 느껴지게 했을까요? 물리적으로 먼 상대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연 시간이 안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진행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 크래시 로얄에서 정말 물리적으로 먼 상대를 만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매치메이킹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서버 스팟들이 있잖아요. 서버가 있는 스팟이 있어요.
그 스팟을 기준으로 핑을 때립니다. 전부 다 핑을 때려가지고 그 스팟들의 핑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내가 50ms 걸렸고, 얘는 100ms 걸렸고, 얘는 200ms 걸렸어. 요 정보를 매치메이커한테 보내요. 그래가지고 핑 때린 리스트들을 보내거든요. 요 서버는 내가 50mm, 요 서버는 100mm. 그래갖고 두 명을 매치할 때 요 평균이 가장 낮은 대로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접한 애들끼리 보통 매칭이 잘 되게 해줘요. 그 서버 기준으로. 그래서 핑이 가까운 애들끼리. 그래서 보통 뭐 한국 서버면은 한국 서버 기준으로 핑이 가까운 애들끼리 매칭이 되게 해주는데, 물론 거기서 MMR이 있죠. 보통 매치메이킹 할 때 이거 매치메이킹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그 LOA 같은 거 보면 뭐 실버냐, 뭐 금이냐, 뭐 골드냐, 뭐 플래티넘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치메이킹 점수를 통해서 매칭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매치메이킹 점수로 매칭을 하고, 그 안에서도 핑이 가까운 애들로 매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데, 가까운 데에서 이제 매칭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좀 이렇게 범위를 늘려가지고 매칭을 잡아주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 핑이 먼 쪽으로 먼 애들끼리, 어떤 애는 가령 100ms 레이턴시가 있고, 어떤 애는 가깝게 돼가지고 50ms 레이턴시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어느 게 공정하냐라는, 게임에서 이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레이턴시가 길어. 100ms가 있고 50ms가 붙었어. 둘이 공정한 게임을 하면은 얘가 되게 유리해요. 50ms가 유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공정성 측면에서 이게 공정한 거냐? 아니면 혹은 얘가 50mm 빠르잖아. 빠르면 얘한테 조금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좀 불리하니까. 그럼 얘한테 어드밴티지 좀 주면 이게 더 공정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보너스를 줍니다. 보너스를 좀 줘서 예를 들면 FPS 게임을 한다. 그러면 얘가 핑이 좀 커. 그러면 대충 쏴도 좀 맞게끔 좀 해줘요. 그리고 크래시 로얄 같은 경우는 이걸 눈속이면 잘 해야 되는데, 내가 딱 드랍하는 그 카드를 땅에다 드랍할 때 약간의 지연 시간을 좀 줘가지고 예측권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눈속임을 잘 하면 한 50에서 100mm 정도는 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 만들면, 이 게임 설계를 잘 하면. 그래서 그때 조금 컴패션을 줘가지고 어떤 놈은 살짝 느리게, 어떤 놈은 살짝 빠르게 해가지고 그거를 밸런싱을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하곤 합니다, 게임에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크래시 로얄은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매치메이킹은 이 핑을 다 때려가지고 핑이 비슷한 애들끼리 매칭을 해준다. 물론 MMR이 기본이긴 하지만. 또 뭐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배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키워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서 대충만 훑고 검토해 보시면, 리뷰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면접 보기 전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